이 땅은 팔 수 없습니다. 뭐라? 감히 이 한대감에게 거절을 해? 거절이 아니라 한대감님께서 감당하실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살 땅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리 말씀하시니 좋습니다. 전 재산을 거시겠습니까? 그 사내가 대문 앞에 섰을 때 온 집안에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사흘 안에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이 집안 식구 모두 옥에 가둘 것이요. 한대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그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 번 손을 뻗으면 논밭이 주인을 바꾸고 그가 한 번 고개를 돌리면 대를 이어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 병석에 누운 시아버지와 울음을 삼키는 시어머니,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선비 남편밖에 없는 이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무는 노을 아래 마음을 적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이판서라는 이름의 전직 관료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양에서 벼슬을 지냈으나 청렴하게 살았기에 물러난 뒤에는 변변한 재산 하나 없이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빗산의 선영터와 낡은 기와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이판서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정훈이 있었습니다. 정훈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글 공부에만 매진하는 선비였습니다. 성품이 곧고 정직했으나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 하였으나 이미 3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급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훈에게는 소영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시집온 여인이었으나 총명하기가 남다르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시집온 지 3년, 아직 자식은 없었으나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살림을 알뜰히 꾸려 집안에 기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소영은 친정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기별을 받고 사흘을 묵고 오는 참이었습니다. 고개를 넘어 마을 어귀에 접어들었을 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밭에서 일하는 안악들이 보여야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길가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고 집집마다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소영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시댁 대문이 보이는 골목에 접어들었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판서 어른, 사람이 너무 완고하시면 안 되지요. 소영은 담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안을 살폈습니다. 대문 앞에 가마 하나가 서 있었고 그 앞에 비단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한대감이었습니다. 한대감의 본명은 한치곤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마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20여 년 전 어디선가 흘러들어와 장사를 시작했고 고리대금으로 돈을 불려 마을 최고의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돈을 버는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어려운 집에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논밭과 집을 빼앗았습니다. 그 수법에 당한 집안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에 댁에서 빌려간 돈, 이자가 불어 지금은 쌀백섬 값이 되었소이다. 한대감의 목소리가 대문 안까지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 돈을 갚지 못하시면 어쩔 수 없이 관가에 고할 수밖에 없소. 빚을 갚지 않는 것은 나라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니까요. 안에서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시던 분이 일어나 앉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돈은 흉년에 마을 사람들 먹일 양식을 구하려고 빌린 것이요. 한 푼도 내 배를 채우는데 쓰지 않았소. 허허, 그게 제게 무슨 상관이요. 빌린 돈은 갚아야지요. 못 갚으시겠으면 뒷산 선영터 문서를 내놓으시구려. 소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선영터, 한대감이 노리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영터는 이판서 집안이 300년을 지켜온 땅이었습니다.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이요. 집안의 뿌리가 박힌 곳이었습니다. 가난해도 그 땅만은 팔지 않는다고 시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가겠습니다. 남편 정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분노는 있었으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대감, 선영터는 안 됩니다. 조상님들의 묘가 있는 곳을. 허허, 도련님, 효심이 지극하시구려. 하지만
효심으로 빚을 갚을 수는 없는 법이오. 한대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흘을 드리겠소. 사흘 안에 문서를 가져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 식구 전부 옥에 가두어야겠소이다. 가마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은 담 모퉁이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밤새 울음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대청마루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대감이 선영터를 노리는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그 땅이 그저 명당이라서 아니었습니다. 한대감 같은 자가 단순히 명당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내면 거기에 구멍이 있을 터였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하인 막동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막동아, 예, 마님, 내일 새벽 나를 따라 마을로 나가거라. 막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분명 무언가 방법이 있을 터였습니다. 소영은 마당 가운데로 걸어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이 마당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대감은 이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병든 시아버지, 나약한 시어머니, 세상 물정 모르는 선비 남편, 그 틈에 낀 며느리 하나쯤이야 아무런 힘도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한대감은 몰랐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병석에 누운 시아버지도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남편도 아니라는 것을, 가장 무서운 사람은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이 며느리라는 것을. 소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한대감, 당신이 이 시댁을 얕보았으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새벽녘 갈기 울기도 전에 소영은 집을 나섰습니다. 막동이 한 걸음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마을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영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마을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마을 동쪽 끝에 있는 조막골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조막골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으로 이 고을의 모든 일에 밝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양반가의 친모로 일했기에 양반들의 속사정에도 귀가 밝았습니다. 할머니, 한대감에 대해 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조막골 할머니는 검버섯이 핀 얼굴로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판서댁 며느리가 한대감을 왜? 저희 시댁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조막골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마을에서 한대감 때문에 집안이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대감, 그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느냐? 소영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돈을 잃는 것이요? 아니, 권세를 잃는 것이요? 아니, 그것도 아니요. 조막골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지. 3대 독자여. 근데 그 아들이 장가를 3번이나 들었는디도 자식이 없어. 소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자가 없다고요? 그려. 벌써 10여 년째 손자를 보지 못하고 있지. 한대감이 그 일로 밤잠을 못 잔다더라. 대가 끊길까봐 소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아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자, 끊김. 한대감이 선영터를 노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터였습니다. 명당을 차지하면 후손이 번창한다는 속설. 한대감은 그 미신을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한대감이 명당에 집착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조막골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착 정도가 아니요. 형이제 병. 직관을 수시로 불러들이고 좋다는 명당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들여. 이미 이 고을에서만 연함은 군대의 명당을 사들였을 거요. 소영은 조용히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소영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적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약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차례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장터였습니다. 아직 이른 시각이라 장터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영이 찾는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떡장수 덕순네, 옹기장수 칠복이, 그리고 잡화를 파는 금내 아주머니. 이 세 사람은 마을의 모든 소문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소영은 그들에게 차례로 물었습니다. 한대감의 버릇, 한대감의 취미, 한대감이 요즘 신경 쓰는 일. 들으면 들을수록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한대감은 돈보다 손자를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얻기 위해 명당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 양반, 요즘 직관을 새로 들였다더라. 한양에서 유명하다는 직관을 큰돈 주고 데려왔다는구만. 금내 아주머니의 말에 소영의 눈이 빛났습니다. 직관이요? 그려. 그 직관이 뭐라 했는지 아느냐? 이 고을에 천하의 명당이 하나 숨어 있는데 그 명당을 찾으면 3대가 번창할 거라고 했다더라. 소영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댁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막동이 뒤따랐습니다. 뒷산은 선영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영터 너머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 있었습니다. 바위가 삐죽삐죽 솟아있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였습니다. 마님, 여기는 왜? 막동이 물었습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한지 아느냐? 글쎄요. 땅이 나빴소.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자리에 예전에 소금 창고가 있었다. 수십 년 전에 무너졌는데 소금이 땅에 스며들어 풀이 자라지 않는 것이다. 소영은 황무지를 천천히 걸으며 살폈습니다. 바위 사이로 희끗희끗한 것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소금 결정이었습니다. 막동아, 예, 마님. 이 땅을 명당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막동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예. 이 황무지를요? 소영이 막동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명당은 땅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믿으면 그것이 명당이 되는 것이다. 막동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영의 눈빛에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대감은 지금 명당에 미쳐 있다. 손자를 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 이 쓸모없는 땅을 천하의 명당으로 믿게 만든다면. 소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자는 이 땅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내놓을 것이다. 막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그러면 한대감의 탐욕을 이용하여 그 자의 전 재산을 빼앗을 것이다. 소영은 황무지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쓸모없는 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 그러나 곧 이 땅이 한대감의 무덤이 될 터였습니다. 저녁 소영은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병석에서 간신히 일어난 시아버지, 눈이 퉁퉁 부은 시어머니, 그리고 하루 종일 말이 없던 남편, 모두가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방법이라니? 무슨 방법이냐? 한대감을 무너뜨릴 방법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안한 눈으로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야, 한대감을 무너뜨린다고? 예, 어머님. 한대감은 명당에 미쳐 있습니다. 손자를 보지 못해 대가 끊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이용할 것입니다. 소영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무지를 명당으로 둔갑시키는 것, 소문을 퍼뜨리는 것, 그리고 한대감이 그 땅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불안에서 놀라움으로, 놀라움에서 희망으로. 남편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아, 그 계획이 위험하지는 않겠느냐? 소영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합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우리 집안은 진짜로 망합니다. 그런데도 서방님, 지금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안은 사흘 뒤에 망합니다. 하지만 제가 움직이면 살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단단한 결의가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맞다. 앉아서 당하느니 싸워보는 것이 낫다. 시어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집안을 부탁한다. 소영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이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하녀가 소영을 힐끗 보았습니다. 왜? 제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서. 한대감 댁이 일하기 좋다고 들었는디. 하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영감님이 요즘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집안이 살얼음판이요. 왜 그러시오? 아이고, 아들 도련님한테 손자가 없으니께. 3대 독자인디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그럴 만도 하지. 소영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손자가 없다고요? 응, 도련님이 장가를 3번이나 들었는디도 자식이 없어. 영감님이 그 일로 밤낮 없이 직관을 불러들이고 굿을 하고 난리여. 소영은 계속해서 정보를 캐냈습니다. 하녀들은 자신들끼리도 수다를 떨었기에 소영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대감이 직관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한대감이 명당을 찾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한대감이 요즘 새로운 명당을 찾았다는 소문을 듣고 어디인지 알아보라고 하인들을 풀었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정보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한대감은 명당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손자를 얻기 위해서라면 전 재산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한대감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돌아온 소영은 장터의 점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 노인이 있었습니다. 영감님, 한대감이 요즘 어떤 직관을 데리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점쟁이 노인이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왜 그걸 묻느냐? 소영은 품에서 돈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점쟁이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대감이 요즘 데리고 다니는 직관은 한양에서 온 김직관이라는 자요. 그런디 내가 보기엔 그 자가 진짜 직관인지 의심스러워. 왜 그렇습니까? 진짜 직관이 저렇게 떠벌리고 다니겠어. 아무래도 한대감 돈에 눈이 멀어 사기를 치는 것 같아. 소영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대감 주변에 가짜 직관이 붙어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가짜 직관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온 소영은 막동을 불렀습니다. 막동아, 내가 직관 흉내를 낼 수 있겠느냐? 막동이 움찔했습니다. 예, 너는 얼굴이 낯설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 말을 잘하니 직관 역할을 맡기면 그럴듯하게 해낼 수 있을 터이다. 막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해보겠습니다. 좋다. 내가 내게 직관이 하는 말투와 행동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한대감이 믿을 만한 이야기도. 소영은 막동에게 직관의 역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지. 막동은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금방 알아듣고 따라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다시 황무지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 황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위가 삐죽삐죽 솟아있고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땅. 아무리 봐도 명당과는 거리가 먼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영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땅을 명당으로 둔갑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신비로운 광경.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소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권위. 직관이라는 전문가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3가지가 갖춰지면 한대감은 반드시 이 땅을 탐낼 터였습니다. 소영은 황무지 한가운데 서서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다려라. 한대감, 내 탐욕이 널 무너뜨릴 것이다. 계략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소영은 낮 동안 마을을 돌며 필요한 물건들을 구했습니다. 운모 가루, 조개 껍데기 가루, 그리고 인의 가루. 이것들은 모두 달빛에 반사되면 희뿌연 빛을 내는 물질이었습니다. 막동아, 오늘 밤부터 시작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소영과 막동은 황무지로 향했습니다. 등불 하나 없이 달빛만을 의지해 산길을 올랐습니다. 황무지에 도착하자 소영은 품에서 가루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바위 사이사이에 뿌려라. 골고루, 그러나 너무 많이 뿌리지는 마라. 막동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모 가루가 바위 틈새에 스며들었습니다. 조개 껍데기 가루가 흘 위에 얇게 깔렸습니다. 인의 가루가 특정 지점에 집중적으로 뿌려졌습니다. 작업을 마친 소영은 언덕 아래로 내려가 황무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입에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달빛이 가루에 반사되어 황무지 전체가 희뿌연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피어오르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마님, 막동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가루 때문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저것을 보는 사람은 가루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땅의 기운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소영은 며칠 밤을 연속으로 황무지에 가루를 뿌렸습니다. 비가 오면 씻겨 나가기 때문에 날씨를 봐가며 보충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황무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 보면 여전히 황량한 바위투성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기이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에는 그 빛이 특히 선명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땅속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소문이었습니다. 소영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냐? 어머님께서 우물가에 나가셔서 이야기를 하나 흘려주셔야 합니다. 소영은 시어머니에게 퍼뜨려야 할 소문의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며느리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물을 기르면서 아낙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아낙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우리 집 뒷산 있잖아요. 거기 황무지가 있는디 요즘 그 땅에서 이상한 빛이 나온다오. 아낙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빛이요? 그려. 밤마다 희뿌연 빛이 피어오른다오. 처음엔 도깨비불인가 했는디 어젯밤에 가만히 봤더니 그게 아니요. 그러면 뭐란 말이오? 시어머니가 더욱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땅에 황금 거북이가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아버지 할아버지 적에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는디 나는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아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거북이라니 그게 정말이오? 나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 이야기에 그 황금 거북이가 잠든 땅을 가진 집안은 3대가 번창한다고 했어요. 손자, 증손자까지 귀하게 될 거라고. 어머나, 근데 우리 집안은 그 기운을 감당할 재력이 없어요. 가난한 선비 집안이 그런 명당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낙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이것은 놓치기 아까운 이야깃거리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이판서댁 뒷산에 황금 거북이가 잠들어 있다더라. 밤마다 그 땅에서 상서로운 빛이 피어오른다더라. 그 땅을 가진 집안은 3대가 번창한다더라. 사람들은 밤이 되면 멀리서 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희뿌연 빛이 보이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짜네, 진짜야. 저것 봐. 빛이 나고 있어. 대단하다. 저런 명당이 이 고을에 있었다니.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갔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천년을 산 신령스러운 거북이로 변했습니다. 그 땅을 가진 자는 벼슬도 얻고 부자도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어김없이 한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한대감의 집, 하인 복만이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영감님, 큰일입니다. 한대감이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판서 댁 뒷산에서 밤마다 상서로운 빛이 난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상서로운 빛이라고? 예, 황금 거북이가 잠들어 있는 천하의 명당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 땅을 가진 자는 3대가 번창할 것이라고. 3대가 한다. 그 말에 한대감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한대감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3대 독자 한치용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장가를 3번 들었으나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대감은 그 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대를 이을 손자가 없으면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명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좋은 명당에 조상의 묘를 쓰면 후손이 번창한다는 속설을 믿었습니다. 이미 연암은 군대의 명당을 사들였으나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하의 명당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이판서 댁 뒷산에. 복만아, 이 영감님, 오늘 밤 그 산을 직접 보러 갈 것이다. 준비해라. 그날 밤 한대감은 하인들을 데리고
이판서 댁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기슭에 이르러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대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황무지에서 희뿌연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무언가가 빛을 내뿜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이 한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선하인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감님, 저건 분명 보통 빛이 아닙니다. 땅의 기운입니다. 한대감은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저 땅을 가져야 한다. 한대감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황무지 가장자리에 서서 빛이 나는 곳을 살폈습니다. 바위 사이사이에서 희뿌연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으나 만지면 사라질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황금 거북이. 한대감이 중얼거렸습니다. 천년을 잠든 황금 거북이라. 저것이 진짜라면 손자가 태어날 것입니다. 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한씨 가문이 영원히 번창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미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대감은 밤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에야 비로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대감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복만아, 김직관을 당장 불러오너라. 김직관은 한대감이 한양에서 데려온 직관이었습니다. 명당을 찾아주는 대가로 큰돈을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얼마 후 김직관이 도착했습니다. 영감님 부르셨습니까? 이판서 댁 뒷산의 황무지를 봤느냐? 예,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그 땅이 진짜 명당인지 알아보아라. 만약 진짜라면 내가 후하게 살해하겠다. 김직관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한대감이 저렇게까지 관심을 보인다면 분명 큰돈이 오갈 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님, 제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그 무렵 소영은 한대감의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녀 복장을 하고 한대감 집의 하녀들 틈에 섞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대감과 김직관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한대감이 황무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직관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직관이 황무지를 제대로 살펴본다면 그것이 가짜 명당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도 있었습니다. 소영은 재빨리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막동을 불렀습니다. 막동아, 계획을 바꿔야겠다. 김직관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소영은 막동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직관이 황무지를 살피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땅의 기운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야 한다. 그것도 아주 그럴듯하게. 어떻게요? 장터에 가서 지나가는 말처럼 흘려라. 이 고을에 천하의 명당이 있는데 그 기운이 하도 강해서 범인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오직 큰 재력을 가진 자만이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막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한대감이 더 탐내겠네요. 그렇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직관이 내 소문을 듣게 해라. 그러면 김직관도 그 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소영의 계략은 치밀했습니다. 김직관이 황무지를 볼 때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명당이라는 선입견이 박혀 있을 터였습니다. 다음 날 막동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행색을 하고 이 고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막에 들어가 막걸리를 시키고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고을에 처음 왔는데 참 기이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려. 옆 사람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뭔데요? 이 고을 어디엔가 천하의 명당이 숨어 있다더라고요. 황금 거북이가 잠든 땅이라나. 아, 그 소문? 나도 이판서 댁 뒷산이라던데. 막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그 땅의 기운이 하도 강해서 범인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집안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화를 입는다나. 옆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런 말이 있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의 기운을 받으려면 큰 재력이 있어야 한다더라고요. 재력이 부족하면 기운에 짓눌려서 오히려 망한다나. 주막 안에 다른 사람들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가질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소? 막동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면
감당할 수 있을라나? 그 정도 재력은 있어야 황금 거북이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그 말에 모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대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대감은 하인 복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감님,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 그 황무지의 기운이 하도 강해서 범인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큰 재력을 가진 자만이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대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큰 재력을 가진 자라.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닙니까? 이 고을에서 자신보다 부자인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 황금 거북이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한대감의 마음 속에서 탐욕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며칠 후 김지관이 황무지를 살펴보러 왔습니다. 그는 나침반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바위를 살피고 흙을 만져보고 하늘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사실 김지관은 진짜 지관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점쟁이 노릇을 하다가 한대감에게 붙어 큰돈을 벌고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눈이 있었습니다. 이 황무지가 명당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황량한 바위투성이 땅,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땅, 어디를 봐도 명당과는 거리가 먼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장터에서 들은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땅의 기운이 하도 강해서 범인은 감당하지 못한다. 김지관은 다시 황무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운이 하도 강해서 풀조차 자라지 못한다면, 범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기운이라면 이 황량함이 오히려 명당의 증거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지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의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한대감이 이 땅을 원한다면 자신은 이 땅이 명당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한대감에게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은 예사 땅이 아니로군. 김지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기운이 너무 강해서 풀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야. 이것은 분명 천하의 명당이다. 그는 스스로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한대감의 집, 김지관이 감정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영감님, 그 땅은 천하의 명당입니다. 한대감의 눈이 빛났습니다. 확실하냐? 예, 기운이 하도 강해서 풀도 자라지 못할 정도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잠들어 있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대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땅을 가지면 손자를 볼 수 있겠느냐? 김지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님 같은 재력이라면 그 기운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 땅을 가지시면 3대가 번창할 것입니다. 한대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땅을 가져야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영의 계략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대감이 땅을 사려 할 때 그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경쟁자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막동을 지관으로 변장시키기로 했습니다. 막동아, 오늘부터 내 이름은 박지관이다. 충청도에서 온 떠돌이 지관이라고 해라. 막동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은 막동에게 수염을 붙이고 헌도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구한 나침반과 부적 몇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지관처럼 행동해야 한다. 말투는 느릿느릿하게, 눈빛은 신비롭게. 질문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잠시 생각하는 척을 해라. 막동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소영이 보기에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며칠 후 막동은 장터의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낯선 도포 차림의 수염을 기르고 나침반을 허리춤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주막 한 구석에 앉아 막걸리를 홀짝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고을에 그런 땅이 있었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군.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시오? 막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나는 충청도에서 온 떠돌이 지관이라 하오. 이 고을을 지나다가 기이한 기운을 느껴 들렀소. 기이한 기운이라니? 이 고을 어딘가에 천하의 명당이 있소. 황금 거북이가 잠든 땅이라오. 주막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나도 들었소. 이판서 댁 뒷산이라더니. 막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도 어젯밤에
그 땅을 멀리서 살펴보았소. 밤에 빛이 나더군. 저런 기운은 내 평생 처음 보았소. 그러면 그 땅이 진짜 명당이란 말이오? 막동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명당 정도가 아니오. 천하제일의 명당이오. 그 땅을 가진 자는 3대가 번창하고 자손이 귀하게 될 것이오. 나 같은 직관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땅이오.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막동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실 옆 고을의 김진사 어른도 이 땅의 소문을 듣고 나를 찾아왔소. 김진사 어른이? 그분도 이 땅에 관심이 있으신 모양이오. 나에게 땅의 기운을 감정해 달라고 하셨소. 이 말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옆 고을의 김진사도 그 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이 지역에서 한대감 다음으로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김진사가 그 땅을 노리고 있다면 한대감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터였습니다. 소영의 계략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대감은 하인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감님, 충청도에서 온 직관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자가 김진사 어른도 그 땅에 관심이 있다고 했답니다. 한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진사가, 그 영감탱이가, 예, 김진사 어른이 그 직관에게 땅의 기운을 감정해 달라고 했다더랍니다. 한대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진사에게 그 땅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천하의 명당을, 손자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복만아, 그 직관을 당장 찾아오너라. 이 영감님, 한대감의 눈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쟁심에 불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막동은 한대감 앞에 끌려왔습니다. 아니, 끌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중하게 모셔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충청도에서 온 직관이라 하오? 한대감이 막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막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직관이라 하오. 충청도 일대에서 명당을 찾아 떠도는 떠돌이 직관이요. 이판서택 뒷산의 황무지를 보았느냐? 보았소이다. 그 땅이 정말 명당이냐? 막동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소영에게 배운 대로였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말고 생각하는 척을 해라. 막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영감님, 그 땅은 명당 중의 명당이요. 황금 거북이가 수백 년을 잠들어 있소. 그 기운이 지금 절정에 달해 있소이다. 한대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땅을 가지면 손자를 볼 수 있겠느냐? 3대가 번창할 것이요. 아니, 5대까지도 번창할 것이요. 한대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 땅을 내가 사려 하는데 막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님, 그 땅은 쉽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요. 이판서 댁에서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소. 한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팔지 않겠다고? 그렇소이다. 그 집안에서도 그 땅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 같소. 한대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판서 댁에서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도 그 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 그 영감탱이가 내 앞에서 그 땅을 빼앗아 간다면 상상만 해도 치가 떨렸습니다. 한대감은 평생 경쟁에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권세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불안했습니다. 그 황금 거북이의 땅을 놓치면 손자를 볼 기회도 영영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복만아, 이 영감님, 그 박직관을 다시 불러오너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막동이 다시 한대감 앞에 섰습니다. 한대감이 품에서 돈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박직관, 김진사 어른에게는 가지 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땅의 정보를 김진사에게 알려주지 마라. 막동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 어른도 이미 나를 찾으셨는데 한대감이 돈꾸러미를 막동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그리고 김진사에게는 그 땅이 명당이 아니라고 말해라. 그리하면 내가 더 후하게 살해하겠다. 막동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돈꾸러미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님, 김진사 어른에게는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대감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쟁자를 제거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막동은 소영에게 보고했습니다. 마님, 한대감이 제게 돈을 주며 김진사에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다. 한대감이
완전히 미끼를 물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다. 한대감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땅을 사겠다고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거절을 할 것이다. 막동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거절을요? 그러면 한대감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하면 할수록 한대감은 더 큰 값을 부를 것이다. 탐욕이 그를 눈멀게 할 것이다. 다음 날 한대감이 이판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인 한 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협박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판서 어른, 오랜만이요. 병석에서 간신히 일어난 시아버지가 한대감을 맞았습니다. 한대감, 무슨 일로 오셨소? 다름이 아니라 댁의 뒷산 황무지를 사고 싶소.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초밭이 아니라 황무지를 사겠다고? 한대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값은 후하게 쳐 드리겠소. 쌀 50섬 값을 드리리다. 그때 소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 일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무언가 계획이 있음을 읽었습니다. 소영이 한대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대감님, 그 황무지는 팔 수 없습니다. 한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팔 수 없다고? 왜? 그 땅에 우리 조상님들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비록 황무지라 해도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지켜온 땅입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한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며느리가 그 땅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대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쌀 100섬, 아니, 기와집 한 채를 더 얹겠소.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팔 수 없습니다. 한대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논 5 맞이기를 더 얹겠소. 그 정도면 충분히 후한 값이 아니겠소. 소영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대감님, 그 땅은 우리 집안의 뿌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값을 주신다 해도 팔 수 없습니다. 한대감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거절을 당할수록 그 땅에 대한 욕심이 더 커졌습니다. 저렇게까지 거절한다는 것은 그 땅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대감이 급기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부탁이요. 그 땅을 내게 파시오. 소영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마을 최고의 재산가가 무릎을 꿇다니 탐욕이 사람을 이 지경까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대감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날 수 없소. 그 땅을 얻지 못하면 내 집안의 대가 끊기오. 부탁이오. 값은 얼마든지 치르겠소. 소영은 잠시 생각하는 척을 했습니다. 한대감님, 정녕 그 땅을 원하신다면 한대감님의 전 재산과 바꾸시겠습니까? 한대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전 재산이라고? 예, 기와집 3채, 마을 안팎의 논밭, 읍내 상단의 지분까지 모두 내놓으신다면 그 땅을 드리겠습니다. 한대감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 평생을 모은 모든 것, 그것을 황무지 하나와 바꾸라니. 그러나 머릿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땅을 얻으면 손자를 볼 수 있다. 3대가 번창할 수 있다. 한씨 가문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다. 재산이야 다시 모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다시 얻을 수 없었습니다. 대가 끊기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한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전 재산을 내놓겠소. 소영이 손을 들어 한대감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대감님,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이 거래는 사또 앞에서 정식으로 관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비가 붙지 않을 것입니다. 한대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관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 거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뭐라 해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했습니다. 일단 관인을 받으면 그 땅은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좋소. 관인을 받읍시다. 소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함정이 완성되었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정식으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또가 양측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대감, 정령전 재산을 이판서 댁의 황무지와 교환하시겠소? 예, 그렇습니다. 이판서 댁 며느리 정령 그 황무지를 한대감의 전 재산과 교환하시겠소? 소영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또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한대감의 기와집 3채,
마을 안팎의 논밭 20마지기, 읍내상단의 지분, 그 모든 것이 이판서 댁에 넘어가고 황무지는 한대감에게 넘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또가 붓을 들어 관인을 찍었습니다. 이로써 이 거래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소. 양측 모두 이의가 없습니다. 한대감과 소영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한대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그 땅을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황금 거북이의 땅을, 3대를 번창시킬 천하의 명당을, 재산이야 다시 모으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자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한대감은 기쁜 마음으로 관할을 나섰습니다. 평생의 기회를 잡았다는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함정 위에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소영은 관아 앞에 서서 떠나가는 한대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탐욕이 저 사람을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황무지가 명당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밤에 피어오르는 희뿌연 빛. 그것은 운모 가루와 조개 껍데기 가루가 달빛에 반사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잠들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문. 안악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그 땅이 명당이라고 인정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한양에서 온 사기꾼 김지관과 소영이 만들어낸 가짜 직관 박직관, 둘 다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대감은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자를 보고 싶은 욕심이 눈을 가렸습니다. 대를 잇고 싶은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계약 다음 날 한대감은 일꾼들을 풀어 황무지를 파헤쳤습니다. 황금 거북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땅의 기운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황금 거북이가 잠든 곳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삽과 곡괭이가 땅을 파헤쳤습니다.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파면 팔수록 나온 것은 오래된 소금 창고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썩은 나무 기둥, 부서진 소금 가마니, 소금에 절어 하얗게 변한 흙덩이, 황금 거북이는 없었습니다. 영험한 기운도 없었습니다. 한대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손에 쥔 것은 소금에 절은 흙덩이뿐이었습니다. 황금 거북이도 명당의 기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감님, 이건 옛날 소금 창고 자리입니다. 소금이 땅에 스며들어서 풀이 안 자란 겁니다. 일꾼 하나가 말했습니다. 한대감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황금 거북이가 있어야 해. 분명히. 그러나 아무리 파헤쳐도 나오는 것은 썩은 나무와 소금 찌꺼기뿐이었습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한대감이 속았다더라. 전 재산을 바쳐서 소금 창고 털을 샀다더라. 허허. 그 욕심 많던 영감이 꼴 좋다. 한대감이 이판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사기다. 이것은 사기야. 소영이 마당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한대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년이 나를 속였어. 그 땅이 명당이라고 했잖아. 소영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대감님, 제가 언제 그 땅이 명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대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 땅이 조상님의 기운이 서린 땅이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명당이라거나 황금 거북이가 있다거나 하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소영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땅이 명당이라고 하신 것은 한대감님께서 데려오신 직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겠다고 하신 것도 한대감님이셨습니다. 저는 팔지 않겠다고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한대감의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도 그 땅의 가치나 내용물에 대한 보증은 없습니다. 한대감님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서 사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관인이 찍혀 있습니다. 사또 앞에서 정식으로 체결한 계약입니다. 이제 와서 뒤집으실 수는 없습니다. 한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근거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전 재산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한대감은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업신여기며 살았던 자가 한순간에 웃음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서 재산 이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대감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기와 집 세 채의 문서, 논밭 20마지기의 문서, 상단 지분의 문서, 평생 긁어모은 모든 것이 하나씩 소영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대감은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아무도 모르게 고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탐욕이 스스로를 삼킨 결과였습니다. 소영은 한대감에게 받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약재를 구해 병석에 누운 시아버지를 치료했습니다. 남편 정훈에게는 논밭 일부를 맡겼습니다. 과거 시험 준비를 계속하되 농사 일을 하며 세상 물정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대감에게 빚을 지고 살림을 빼앗긴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넘겨받은 재산 중 일부를 떼어 그들의 빚을 탕감했습니다. 빼앗긴 논밭 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몇 년을 빚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며느님,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소영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갚으실 것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서로 돕고 사시면 됩니다. 그의 추석,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난 시아버지, 근심을 덜어낸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정훈, 모두가 웃음꽃을 피우며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이 집안을 살렸다. 아버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은 진작에 망했을 것이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명당을 찾아 헤맨다 하더라만 진정한 명당은 따로 있는 것이더라. 우리 집안의 명당은 바로 너였구나. 그날 밤 소영은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이 마당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대감이 그토록 찾아 헤맨 명당,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당은 가족이 함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자는 평생을 찾아도 명당을 찾지 못할 터였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어디에 있든 명당 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야말로 세상 어떤 명당이나 보물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삼키고 지혜는 힘없는 자의 무기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